2부는 이제 민경우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경우 대표님하고는 오늘 국회의원 분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 분석을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 21대, 22대 운동권 출신들은 지금 어떤 성향으로 어떤 특징,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스파이 외전 이게 2인데요. 스파이 외전 민경우 대표께서 지금 저자이신데 이 스파이 외전이 최근에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각 서점에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서점, 뭐 인터넷 교보나 인터넷 예스24나 뭐 알라딘 뭐 여러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저는 이제 교보문고에 샀는데 교보문고에 가니까 책들이 좀 꽤 많이 나갔는지 10권밖에 교보문고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쌓여 있는 부분에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 예, 그런 장면인데, 예, 민경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예. 교보문고에요 가니까 이게 인기가 지금은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지금 뭐 소식 들려오는 소식 있습니까? 스파이 외전 1이 좀 팔렸고요. 예. 스파이 외전 2는 약간 고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고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런데 영풍문고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 서점가에 물론 이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왜 영풍문고는 조금 교보보다는 항상 조금 늦으니까 좀 늦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영풍문고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서점에는 스파이 외전 1은 한 권은 있는데 스파이 외전 2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 교보문고만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매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분석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운동권 출신 중심으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예, 우리 민경우 대표님께서 좀 쭉 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22대, 그러니까 이번 국회를 다뤄야 되는데 이번 국회나 지난 국회나 비슷하기 때문에 21대를 주로 다뤘고요. 21대 국회의원 중 특히 운동권은 대부분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 163명을 중에서 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소 애매한 게 있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 163명 중에 운동권 출신 70명으로 놓고 특정을 한다면 먼저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163분의 70이니까 42.9%입니다. 이 42.9%라는 건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80년대 초반에 11대 국회의원, 저게 81년 선거였나 그런데요. 민정당 그냥 그러죠. 민정당 그러죠 보통.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160명 중 3사, 6사, 해사, 공사를 합쳐서 29명으로 당시 18.1%였습니다. 군부 정권이라고 하는 정당에도 군인 출신들은 실제로 18.1%다. 그것 좀 계속 띄워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군부 그러고 최근에까지 그 영화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래 봐야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서 3사 출신 그거를 물리적으로 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3사 출신의 규모는 18.1% 정도였는데 운동권이 42.9%니까 이건 2배가 넘는 수치죠.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확인된 운동권 출신이지만 지하 어떤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신분이 외부에 잘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42.9%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죠. 훨씬까지는 아니라도 더 많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운동권 과잉 팽창 국면이고요. 두 번째 넘겨주시면 권력 독점이 아주 우려되는 바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16대에서 20대까지 저건 잘못됩니다. 20대까지 조사를 해보면 국회의원들의 40대 국회의원이 24.2%,
50대, 60대를 합쳐서 70.8%, 그다음에 70대가 1.8%인데 22대 국회가 어떻게 됐냐면 40대 국회의원이 10%니까 약 14%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6대에서 20대 평균보다 10% 정도가 낮아졌고 5, 60대를 합치면 83.3%니까 약 10%가 늘어났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5, 60대 국회의원들이 약 10%가 늘어나고 40대 국회의원이 10% 빠졌습니다. 30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40대가 사회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 40대 국회의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586 국회의원들이 지금 장기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수치가 적어도 10년은 당겨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586의 독점이 물리적 독점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비교를 하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임원진을 비교를 해보면 40대로 다 대체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중추가 다 40대인 거죠. 그런데 5, 60대가 저렇게 장기 독점을 하는 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죠 자료를. 세 번째 이제 예. 구체적인 특징인데요. 문사철이라고 옛날에는 문사철이란 말을 아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잘 안 쓰긴 하지만 문학, 사학, 철학 이런 거고요. 예. 굳이 이제 문과를 비교하자면 비법 상경, 그러니까 법대나 행정학과, 그다음에 상경,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뺀 뭐 그 비법, 법대나 상경 계열이 아닌 문사철. 여기는 정치학과, 사회학과 등이 포함됩니다. 그게 얼마나 되냐를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운동권 국회의원 70명 중에서 38명입니다. 54%입니다. 저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치죠. 제가 볼 때 그 586 국회의원의 특징은 딱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대학 학부 때 전공이 문사철이라는 거,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특징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해서 이인영 씨가 고대 국문과고 우상호 씨가 연대 국문과, 박홍근 경희대 국문과, 김정민 서울대 국문과 등 국문과 출신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국문과, 국사학과, 사회학과 이런 출신들이 많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보통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8혁명 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문사철이 주도하기보다는 이공계들이 역시 주도를 했거든요. 화학관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한국의 경우 한국의 그 운동 풍토가 약간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색채가 많았기 때문에 문사철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고,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한국은 고도 경제 성장의 초입기에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학생운동 이후에 그 경제학 이과생들 특히 이를테면 의대, 공대 뭐 이런 쪽은 대부분 사회에 합류하는 제도권에 투신하는 이런 쪽을 택했다면 상대적으로 문과 이쪽은 사회 주변에 저류하다가 계속 사회운동, 주로 이제 정치 사회운동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입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두드러지게 문사철이 많다. 이게 한국 그 국회의원들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특징으로 보입니다. 같은 것의 연장으로 이제 그 학생운동 마치고 나서 사회의 좀 주변부에 있다가 이제 정치권에 계속 투신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국내파 석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두드러진 차이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해외파 석박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파 석사들인데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내파 석사라는 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인맥을 쌓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인영 고대 언론대학원 석사고 박홍근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관심을 갖고 쭉 해봤는데, 그러니까 쭉 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저서들을 쭉 사서 모아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제 저서라는 게 일단 좀 빈약합니다. 저서가 거의 많지 않고
저서라는 것도 어떤 전문 연구 실적을 했다기보다 예를 석사학위를 했다면 석사 정도로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행정대학원, 언론대학원을 했다면 그에 관한 전문 연구 서적이 아니라 그와는 별 상관이 없는 수필 같은 저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급조된 그런 저서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사철이 많다. 그다음에 국내파 석사들이 많다. 별다른 저서가 없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뭐랄까 전문 연구 역량,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정치권에 참여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의사가 뭐 뒤늦게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무슨 뭐 또 어떤 공학자가 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좀 주로 조직과 선전과 투쟁, 뭐 대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운동권, 정치권 주변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진입한 이런 케이스다. 이렇게 특징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삼성전자 추가로 설명을 할 건가요? 예. 뭐 앵커 멘트가 있으면 하시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특징적인 거고. 예,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기도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 임원진과 비교한 내용이 좀 있네요. 근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삼성전자 임원진과 저 운동권 국회의원을 좀 했는지 어떤 부분에 좀 착목해서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삼성전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2022년 삼성전자 임원을 한 1,192명으로 놓고 분석을 했는데 삼성전자 임원은 이거는 뭐 검색을 하시면 뭐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히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한 거는 2000년대 20년 정도를 한국은 디커플링 두 개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주로 기업, 학교, 학맥, 그다음에 군대 이런 하드웨어와 관련된 영역에서 일군의 성과를 이뤘던 집단이 있는 거고 반면에 어떤 소프트웨어,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런 쪽에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그 차이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차이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삼성전자 기업 쪽에 성과를 낸 분들은 주로 서울대 카이스트 당연하겠죠 이건 왜냐면 이공계니까 이공계 전공의 서울대 카이스트 전공자들이 많고 대부분 유학파입니다. 아예 삼성전자의 임원은 해외 인사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전문 과학기술 실적을 갖고 있고 40대가 중출하기 보기는 어려워도 40대로 의미 있게 세대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의 기초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나름 한국 사회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그 국내파들은 이제 국내에서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굴곡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굴곡과 함께 두드러진 거는 한국이 이제 자동차를 판다거나 반도체를 판다거나 하는 하드웨어에서도 성과를 냈지만 또 하나는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뭐 국내에서 뭐 문화 사업을 일군다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도 성과를 낸 건데 그다음에 그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국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후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양자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해외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국내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 제가 그 다음에 학생운동의 변천과 이제 학교, 학력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학생운동의 변천 과정인데요. 전대협 한 청년 의장의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 쭉 전체적으로 보면 86년 이전에는 서울대가 중심이었고 88년부터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고대 한양대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96년, 97년 한청년 사태가 날 때는 전남대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운동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사파 학생운동의 명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는 약간 친농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년대 중후반이 90년대 초중반에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 산업화, 전문화 이런 거를 확 뛸 때 주사파가 오히려 반대, 호남 중심 학생운동으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그 좀 사회 변화와 거꾸로 간 측면이 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요. 여기 댓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현재님이 좌들 반미하면서 아이폰들을 왜 이렇게 쓰냐? 그렇죠. 최건희님은 운동권을 권리 주지 말아야 된다. 운동권들. 그 중에는 좀 이제 건강한 어떤 어떤 생각으로 바뀌신 분들도 좀 있는데 운동권 국회의원들 민주당 아직도 이제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잔재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네. 뭐 계속 전당대회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쭉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쭉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두 가지가 결정적 특징이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 전공에서 문사철이 많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군대를 안 갔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형 전력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전력 때문에 군대를 이제 감옥에 가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군 미필인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20명 정도입니다. 송영길, 윤호중, 이인영, 이하경, 유기용, 김경엽, 이규민, 이원욱, 김민석, 정청래, 박홍근, 신동근, 김한정, 김성주, 신정훈, 송갑석, 최인호, 진성준, 고용인, 정태호, 서동영, 오기영, 윤영덕, 그다음에 이동주 이런 정도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들어봤던 대부분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하도 수용자가 많으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옛날 같았으면 감옥에 가면 그러니까 군대에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강제 징집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기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갔다 오면 빨리 내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만 살면 군대를 안 보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군 미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청래 씨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인영 씨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타 고향을 예로 든다면 호남 자기의 이제 원 고향이 호남 출신이 27명, 부산 경남 10명, 서울 경기 인천 15명, 충남북 11명, 대구 경북 없고 강원이 4명, 제주가 1명인데요. 호남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건 당연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호남 출신들이 이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도 하고 서울 출신들은 적지 않게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나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출신 고향으로 보니까 호남 출신들이 부산, 경남, 서울, 경기, 인천 합친 것보다도 많네요. 그러네요. 네. 규모가 상당한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호남 쪽은 학생운동 또는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의식화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겪어보면 가령 뭐 한양대다 그러면 한양대는 서울 출신처럼 보이지만 원래 고향은 다 호남이에요. 저도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조사를 해보면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는데 그 대부분 고향은 호남인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호남인 경우가 많고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나왔을 뿐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호남에서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호남 출신들이 호남에 많이 지원을 했을 거고 출마를 했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 보면 호남 출신이 많은 건 당연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것 같기는 했습니다. 27명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보다도 2배 정도 많은 거니까. 인구로만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이 얼마인가요? 지금 대략 한 서울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가니까 2천
500만 명 정도 잡으면 2,500만 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 15명이었는데 호남 인구가 몇 명인가요? 한 500만 되나요? 뭐 합산하면 정확하게는 예, 별로 안 모르겠습니다. 되죠. 그런데 호남 거기 출신은 27명이나 되네요. 인구의 비례에서도 그렇고 지역 규모에 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도 압도적으로 호남 출신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들 중에 운동권 출신 중에는 압도적으로 많군요. 제가 이건 좀 덜 주목한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호남 중심으로 점점 편제되는 것과 국회의원들이 호남 출신이 많은 거는 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뒤에 한번 좀 넘겨보 주실래요? 예. 정리를 좀 그러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리를 해보죠. 예. 규모, 결속력, 조직력과 행동력에서 특별한 역량을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 정치를 장악해온 특별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42점,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40%대니까 규모에 비해서 상황을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말이 40%지, 그러니까 좀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V 뉴스에서 보시는 대부분이 운동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집단을 몰아낸 거죠. 특히 40대를 몰아낸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이게 아주 불행한 일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40대가 5, 60대의 장기 독점이 이어지면서 40대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향후 한국 정치, 한국 사회가 좀 고령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40대만 배제됐느냐 아니면 정치와 선전 문화 부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군부, 관료 등 전통적인 집단을 압도했다.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기업 부분의 정치 진출이 상당했거든요. 예를테면 정주영 회장이 당을 창당한다거나, 그다음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안 좋은 소식,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군부가 또 퇴장했잖아요. 관료는 여전히 그 중요한 인적 풀이긴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90년대 초반의 경우에 보면 군부와 관료가 중심이 된 어떤 시대가 있었고, 90년대 초중반에 기업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하다가 2000년대 한 20년부터는 학생운동 출신들이 상황을 독점해 왔던 이런 역사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020년간 무려 20년간 한국 정치를 독점을 해왔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불행했던 과거가 아닐까? 그래서 운동권 청산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는 문사철이고 국내파 석사들이고 이론과 과학보다는 조직과 선전, 행동력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장악했던 특이한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념화된 진영 정치, 그다음에 선악 주도의 비실용주의 정치를 주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체제를 뒷받침하는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체제를 뒷받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의 마치 그 살인파처럼 조선조의 진영 정치, 비실용 정치를 주도하면서 이재명 체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인적 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대 세력 교체의 가능성은 요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아서 일단 물음표만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한 가지 여쭤보긴 할 텐데 여쭤보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21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분석을 좀 많이 하면서 현재 22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지금 같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총선에 출마를 했던 사람들 중에 구체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관련해서는 다시 이제 사후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출마했던 화성을에 출마했던 공영훈 씨 기억하십니까? 예. 현대자동차 예. 전략기획팀 사장 공영훈. 거기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당선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런데 만일 이제 이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도 만약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공영훈 씨가 기업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학생운동을 지하에서 세게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또. 예. 그 일명 뭐 반제청년 동맹 관계자인지 뭐 지하 조직의 특정은 딱 하진 않는데 9학년 이전에 지하 조직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민중당에서도 일을 했대요. 아,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신분을 당연히 이제 숨겼겠죠. 과거에 지하 조직 활동은 어쨌든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총학생회장이나 뭐 이렇게 어떤 직책을 맡았으면 신분이 드러날 텐데 지하 조직 활동하는 그런 골수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그것까지는 스크린을 못했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전략기획팀 분야의 사장도 지금 하다가 지금 민주당으로 영입된 거잖아요. 야, 그거 대단하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영훈이 그런 골수 운동권 출신이라는 걸 잘 아는 거고 예. 그 친구들이 수없이 주변에 있으니까 예. 공영훈은 현대자동차에 있지만 골수 운동권 정신이고 현재 정신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다. 예. 사실은 이제 사석에 가면 공영훈 씨가 굉장히 좌익 성향의 발언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많이 이제 예를 들자면 공영훈 씨가 당선이 됐다면 이제 분류는 국회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가 안 됐을 수가 있잖아요. 예. 지하 조직에 있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인물들이 우리 민경우 대표님 그 책에 이 책에도 보니까 김윤덕 씨도 그 사례로 하나 써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꽤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 워낙 폭과 깊이가 넓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사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학기술 쪽에서도 많이 퍼져 있었고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신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권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 중에서 후자가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자이면서도 운동권이었으면 운동권이라는 규정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신분 세탁 과정에서 김윤덕 씨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적해서 발굴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행정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거고 여기 반제 청년 동맹까지 했으면 상당한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제 청년 동맹 출신인지 확인은 안 됐는데 반제 청년 동맹 출신으로 보인다. 그 시절의 지하 조직 활동가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건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제 확인이 되는 건 지하 활동을 했다. 학생 운동을 세게 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민중당에서도 활동을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아니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역사 기록 차원에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제 청년 동맹이면 저거 주사파 혁명 조직인데, 근데 그것조차를 확인을 안 해주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확인을 안 해주면 그건 뭐 역사라는 걸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년 전의 일은 그냥 모른 척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라도 비밀이라도 이건 반제 청년 동맹은 민혁당하고 거의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같은 거나 전신으로 그런데 이제 보이는데. 그게 그래서 확인을 좀 필요한데 이제 지하 조직 활동이라 그 반제 청년 동맹인지 다른 유사 조직인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성향은 또 NL 그 주사파 성향보다는 PD 노동해방 또 성향이 일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 조직 활동을 했는데 어느 조직의 끈이 다 사부 활동가 조직에 있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나를 조금 덧붙이면 대기업 임원들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홍보 담당이라든가 대기업의 이런 사람들을 쭉 만나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주변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 우파 성향의 예를 들자면 매체든 뭐 다른 데든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그런 우파 성향, 보수 성향의 관련 업체한테 광고를 주면 졌다고 공격당하고 좌파 성향에 관련된 업체나 매체한테 광고를 안 주면 안 졌다고 공격당한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기업 임원들이 좌파 쪽에 많은 사실상 드러나지 않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지원하냐면 앞에 이야기도 있지만 임원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들이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좌파 지원에 주지 않으면 욕도 먹고 예. 과거에 전력도 있고 이런 얘기도 좀 꽤 적지 않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이건 밝혀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 기록들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민추이라고 있어요. 예. 85년 4년 5년도에 한국 학생운동을 쥐락펴락했던 민주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인데 예. 거기에 보니까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나? 근데 그 이윤구 대법관 이런 이름들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뭐 법조계도 가고 검사도 가고 이런 거예요. 대법관도 가고 과학기술계도 가고 심지어 운동권 저기 대통령도 되고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그거를 앞당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21대, 22대 국회의원, 운동권 국회의원, 민주당 운동권 출신들 국회의원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들 중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운동권 출신이 있는지 드러난 것만 확인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직함이나 직위를 갖지 않았던 그런 지하 조직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확인이 안 되기도 하고 본인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걸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의 덕이 들 때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하고 나중에 지하 조직에 이런 활동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흠이 될까봐 그런 거 덮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운동권 분석을 좀 해본 건데 그 규모를 좀 봤고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요거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운동권 규모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약간 은폐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돼 있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 역사적이고 어떤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뭐 차분하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스파이 외전 2의 115쪽에 보면 서옥식이란 분이 있네요. 서옥식이란 분이 정리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명단에 가지고 70명이 있어요. 여기에 1, 2, 3, 4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서른입니다. 서른 5선 53년생 고려대 학생운동 송영길 5선 63년생 연세 주로 상당히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운동 말고도 사회에 나와서도 사실은 좌파활동한 사람들 적지 않은데 이렇게만 찾아도 70명이 찾아지더라. 이런 거죠. 예, 115쪽 보면 명단이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책 가지고 좀 몇 번 할 텐데 오늘은 21대, 22대 운동권 국회의원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가능성 재집권이죠. 사실은 이제 재집권 가능성 매우 높아졌는데 그 문제도 다뤄보고요. 이후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핵심적으로 국내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이슈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뭔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예, 네. 관련된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24년 6월 26일 날 BBC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재집권이 될 때 국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겠느냐라고 6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건데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탑 도너스 오브 밀리터리 에이드 뭐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지원을 군사 지원을 하는 나라들을 쭉 거명을 해놨는데 미국이 압도적이잖아요. 맨 위에가 미국인데 US에서 54.10 빌리언 달러스 이렇게 돼서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미국이 과도한 군사 지출을 한 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화당 당원의 49%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49%가 너무 돈을 많이 낸다 이런 거죠. 반면에 민주당은 좀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끝내겠다. 뭐 이런 식의 공언도 좀 하고 있는 상태죠.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엘브리스 콜비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유력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 우크라이나 문제를 그 어떤 군비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의 문제로 본다면 보수적인 성향의 콜비는 미국이 중국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길 바라는 공화당 중의 하나인데 우크라이나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이 러시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어느 수준에서 그쳐야 된다. 이런 지정학과 관련해서 지정학의 관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넘기시면 만약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있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주, 그다음에 크림반도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이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지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인데 푸틴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냐면 러시아 점령 지역을 인정하고 휴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 사실상 푸틴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태로 휴전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까 콜비 뭐 국가안전안보 보좌관이 될지 살피는 봐야겠지만 아주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니까 콜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종전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상 있다. 예.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면 그게 콜비는 중국에 좀 맞서기 위해서 대중국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실은 이제 저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반전 어떤 이런 분위기도 아직은 꽤 있고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갈라지긴 하지만 상당히 좌파들 내에서도 반전 문제는 제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 전쟁에 대한 피로감, 과도하게 미국이 말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피로감들이 미국 내 여론에 일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작동하고 있다고는 보시지 않나요? 조금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반전은 좀 그러니까 고립된 전쟁일 때, 한 개의 전쟁일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전쟁 상태고 우크라이나도 전쟁 상태고 또 있을 수 있는 게 동북아시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반전과는 또 다른 차원, 세계 국제 역학의 차원에서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냐에 대한 미국 조야의 어떤 거대한 인식 전환, 어떤 새로운 판짜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일단 굉장히 복잡해지고 광역화되고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불타는 감자님이 주신 질문은 좀 진행하면서 제가 이 관련된 상황이 나오면 한번 질문을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댓글 주셨는데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발표하던 내용,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을 텐데 다음 넘겨주시죠.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간단히만 넘어가면 미국 나토는 이제 그러니까 군사비 문제가 있고요. 이건 한국도 그런 이슈가 있고 올해 2월달에 트럼프가 돈을 내지 않는 국가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요. 방위비 분담 문제죠. 예.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대로 하라고 러시아를 부추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말을 막 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제 이슈인데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2차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제 잘 몰라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 10%를 인상을 한다느니 특히 중국에 대해서 60%를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0% 관세라면 거의 저건 전쟁에 준하는 수준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고 좀 봐야 됐고 그 외에 BBC가 선정했던 주제는 환경, 이민, 이스라엘 뭐 이런 겁니다. 환경, 이민, 이스라엘은 찬찬히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를 가지고 BBC가 6월 달에 했던 얘기가 이렇고요. 하나를 넘기시면 한반도 얘기를 좀 주로 한다면 4월 달에 엘브리스 콜비가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환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스 콜비가 뭐라고 했냐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하나만 더 넘기시면 자, 요게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이거죠.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는 군대라기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군대여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기조이고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자체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이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의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체로 해야 되는데 자체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재래식 군사력은 상대가 안 되지만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도 핵을 갖고 북한의 어떤 대남 위협에 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그러면 아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 방위비 분담, 뭐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비를 기본으로 놓고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 상황을 투사를 해본다면 한번 염두에 둔다면 주한미군이 중국을 향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한반도의 방어 태세는 핵무기를 갖고 하겠다. 이런 게 말이 되는 제가 볼 때는 왁구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한반도의 이후 상황은 정말 태풍의 눈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 핵무장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까 그 질문을 좀 드리죠. 불타는 감자님께서 무슨 질문을 주셨냐면 트럼프 재집권 시에 우리 핵무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저 콜비도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촉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일 걸로 보이는데 국힘 전당대회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이제 얘기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핵무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맞아야 되냐면 왁구가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트럼프가 하면 뭐 핵 공유 협정이랄지 뭐 이런 동맹이랄지 이런 것들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주한미군은 중국을 향할 테니까 한국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핵무장을 안 할 도리가 있나요? 점차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장 이 부분 한번 좀 보실 겁니까? 예. 네. 그거는 자, 이거 재밌는 이제 제목들만 봐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 예. 개벽 예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주목했던 주사파 학자위원 간첩이죠. 한호석 씨가 정세연구소 소장인데 네. 엘브리스 콜비의 어떤 이런 일련의 견해들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어떤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수정파 전략가 엘브리스 콜비를 수정파 전략가라고 보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다는 건 내 말이 맞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리고 두 개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지 못한다. 두 개 전선이란 게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 두 개 전선은 싸우지 못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주적이니까 대만에서 싸우려고 할 거다. 그러면 한반도는 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싸우려다가는 문제가 저렇게 생긴다는 거죠. 주한미군은 전쟁 전에 안전지대로 퇴거한다.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 나기 전에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할 거다. 콜비의 의견하고 같은 거죠. 미국은 전시에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한미군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하고 중국이 두 개 전선인데 미국은 대만에 신경을 쓸 거니까 한반도에서는 빌 거니까 한반도에서는 미군 전력이 빌 거니까 북한에게 기회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발적인 한호석 씨의 저 주장은 사실은 2000년대부터 계속돼 왔던 주장인데 이게 마침 콜비의 어떤 주장과 맞물려서 상당히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얘기했던 것부터 엘브리지 콜비 이야기를 분석을 통해서 향후 유력하게 여러 가지 국가안보,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의 어떤 정책을 담당할 인물이 될 것으로 보여서 분석을 좀 상당히 자세히 해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반도 변화가 있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일 주한미군 역할이 그간에는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죠.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군이 직접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미국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할도 상당히 있었죠. 군사적인 측면에서나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에 맞춘다. 초점을 대북한이 아니고 이제 대중국에 맞춰진다. 그러면 주한미군 역할이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역할이 수정되는 작업이 되겠네요. 예. 그에 따라서 한미 동맹 체제 문제가 이전보다 조금 약화될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해질까요? 그건 퀘스천입니다.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에 관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예를 들면 일부 축소할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적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현재 유지하면서 중국과 맞서는 미군 이런 식의 구도가 잡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꼭 이게 주한미군의 축소라든가 한미동맹 약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꼭 딱 맞아떨어지게 반드시 간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군요.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국제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변화, 정치적인 흐름, 여론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변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바뀌겠죠. 또 바뀌고. 좀 불리할 때는 말 세게 하다가 예. 최근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굉장히 유연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근데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다는 겁니다. 기조. 이것이 이제 기조라는 건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주로 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고. 트럼프는 중국을 강조하면서 이런 흐름이라서 그거에 따라 기조가 그렇고 구체적인 변화는 이제 여론이나 국제 역학을 고려해서 그때마다 또 좀 변화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DCHC님, 이미 한미는 핵 동맹이다. 이번 나토 동맹에서 나온 결론. 예. 핵 동맹.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나토 정상회의 당시에 참여를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자산을 쓸 수 있다. 북한이 공격한다면 해서 관련된 문서까지 합의를 했죠. 서명을 했죠. 그간에는 핵 협의 그룹 차원에서 실무적 검토했던 걸 정상들이 구체로 서명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핵 동맹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군사학적으로는 핵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런 의미를 붙여서 지금 이 DCHC님이 핵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이제 하셨는데. 예, 그러면 좀 오늘 스파이 예전을 먼저 좀 다뤘고 트럼프 뭐 이후에 재집권 가능까지 있었는데 다음번에도 사건이나 인물을 가지고 한번 2번 정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한번 좀 다음 주에는 오늘은 21대 22대 국회의원 운동권 민주당 운동권 국회의원 분석을 했는데 다음엔 또 사건과 인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민경우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